제1장 어느 커다란 도시와 작은 소녀. 이름은 모모라든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모의 모습은 약간 이상했다. 깔끔함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놀랄 정도였다. 키는 작았고 대단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겨우 8살짜리인지 아니면 벌써 12살이 된 소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칠흑같이 새까만 고수머리였는데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커다란 눈은 머리 색깔과 똑같이 까만색이었다. 거의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 역시 새까맸다. 모모는 겨울에만 가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언제나 짝짝이인 데다가 너무 헐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어디선가 주었거나 선물로 받은 것 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왔다. 모모는 그 위에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옷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걷어올렸다. 하지만 소매를 잘라낼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키가 더 커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언제 그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린 멋있고도 실용적인 옷옷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점심 무렵에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모모는 내쫓길까봐 걱정이 되어 마주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모는 곧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한 남자가 물었다. 그래, 여기가 마음에 드니? 모모는 대답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니? 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없어요. 내 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모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꼬마야,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모모는 손으로 어딘가 저 먼 곳을 가리키는 막연한 흉내를 내보였다. 남자는 계속해서 캐물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겁낼 것 없다. 널 쫓아내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널 돕고 싶단다.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눈치였다. 내 이름이 모모라던데 맞니? 네.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지어주셨지? 저요.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고? 네. 그럼 생일이 언젠데? 모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머니도 없니? 네가 찾아갈 만한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모모는 남자를 말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자는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애잖니. 대체 몇 살이지? 모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100살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장난하지 말고 몇 살이지? 모모는 조금 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2살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모모가 어쩌다 주워들은 숫자가 몇 개 되지 않는 데다가
세마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면 넌 고아원에 가게 될 테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게 될 거야. 세마기, 읽기, 쓰기랑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응? 모모는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보더니 입속말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창문에는 창살이 있고 매일 매를 맞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어요. 전 밤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인이 말했다.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넌 어린아이잖니. 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모모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제가 돌보죠. 정말 네가 할 수 있어? 모모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전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치를 주고받고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얘 모모야, 우리 생각엔 내가 우리들 중 한 사람 집에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도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아. 집집마다 대개는 먹여 살릴 애들이 잔뜩 있고, 하지만 아이가 하나쯤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어떠니? 모모는 처음으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논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모모가 그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사는 건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테니까. 그들은 당장에 일을 시작해서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다. 모모를 찾아온 마을 사람 중에는 미장이도 있었다. 미장이는 돌로 조그만 난로를 지어주고 그 위에 녹슨 연통까지 달아주었다. 나이든 목수 할아버지는 널빤지 몇 장을 모아와서 조그만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를 만들어주셨다. 부인들은 낡았지만 멋진 소용돌이 장식이 달린 쇠침대와 조금 찢어진 매트리스 1개, 담요 2장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허물어진 극장터 무대 밑에 바위 구멍은 아늑하고 작은 방으로 꾸며졌다. 마을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1조각을, 어떤 아이는 빵 조각을, 또 다른 아이는 과일을. 마을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밤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모두 함께 모모의 입주를 축하하는 조촐하지만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파티였다. 꼬마 모모와 이웃 사람들의 친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장 뛰어난 재능과 아주 평범한 싸움. 그때부터 모모의 형편은 좋아졌다. 어쨌든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여유에 따라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다.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쌀쌀한 날씨에는 난로에 불도 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좋았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모모에게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긴 모모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마을 사람들 역시 모모를 만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녀는 더욱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모모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모가 필요하지만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모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아직 모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 말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빕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 같은 말을 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곳이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어느 날 이웃이면서도 죽자사자 한바탕 싸우고 난 뒤로 서로 말도 하지 않던 두 남자가 원형극장으로 모모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이웃끼리 서로 원수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한번 모모에게 가보라고 권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마지못해 충고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극장에 온 두 사람은 각각 원형극장의 돌좌석 다른 편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하게 앞만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모모의 거실에 난로를 놓아주고 예쁜 꽃그림을 그려주었던 미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장이는 끝을 꼬아 올린 검은 수염을 기른 힘센 장정이었고 이름은 니콜라였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니노였다. 니노는 바싹 마른 데다가 언제나 약간 피곤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도시 변두리에 조그만 술집을 세내어 운영하고 있었다. 고작 노인 몇몇이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밤 늦게까지 앉아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술집이었다. 니노와 그의 뚱뚱한 아내 역시 모모의 친구였다. 그들은 맛있는 것을 들고 종종 모모를 찾아오곤 했다.
모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모모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석조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화가 잔뜩 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니콜라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의를 보여준 거야. 하지만 모모, 너도 봤지? 저 사람은 끝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판에 더 오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니콜라는 정말 가려고 몸을 돌렸다. 니노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갈 때면 가봐. 자네는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난 사기꾼과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니콜라는 몸을 돌렸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으르렁대면서 다시 돌아왔다.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우니까 아무도 자네에게 바른 말을 못할 줄 알지? 하지만 난 달라. 나는 자네에게, 또 들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네. 자, 어서 와서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목을 졸라보지 그래. 니콜라가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쳤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아무 소리 안 해. 하지만 모모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전히 중상모략이지. 난 그저 저 친구 옷깃을 움켜잡아 술집 뒤에 있는 시궁창에 던진 것 뿐이란다. 쥐새끼도 거기 빠져 죽진 않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는 멀쩡하게 살아있군 그래. 한동안 거친 욕설이 오고 갔다. 모모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서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니노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콜라의 따귀를 때렸고, 그래서 니콜라가 니노를 시궁창에 매다 꽂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니노 말로는 니콜라가 먼저 니노의 그릇을 몽땅 박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니콜라가 씩씩대며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맥주잔 하나를 벽에다 던졌을 뿐이야. 게다가 어차피 그 잔은 금이가 있었다고. 니노가 대꾸했다. 그래도 그 잔은 내 잔이야. 알겠어? 자네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니콜라는 니노가 미장이로서 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니콜라는 모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니 글쎄. 내가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어서 담을 똑바로 쌓을 수가 없다는구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피사의 사탑 공사에 참여했을 거라나? 니노는 대답했다. 하지만 니콜라, 그건 농담이었어. 니콜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멋진 농담이군 그래. 난 그런 농담을 듣고 웃을 순 없네. 그렇지만 니노가 그런 농담을 했던 이유는 니콜라가 기분 나쁜 농담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니노의 집 대문에 선명한 빨간색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술집 주인이 된다. 니노는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갚음을 했다는 얘기였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농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멋진 농담인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다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싸움을 뚝 그쳤다. 모모의 눈이 둥그레져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그 눈길의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저 아이가
마음속으로 우리들을 우습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슬퍼하는 걸까? 모모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듯이 부끄러워졌다. 니콜라가 말했다. 좋아, 자네 집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니노, 자네가 손수 포도주를 한 잔만 따라 주었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네. 이치가 그렇잖아. 안 그런가? 나는 언제나 꼬박꼬박 돈을 지불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 니노가 맞받아쳤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성 안토니우스 일은 잊어버렸나? 얼굴이 해쓱해지는군. 자넨 날 철저하게 속였어. 그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니콜라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 이마를 쳤다. 내가 자네를 속였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네가 날 속이려고 했잖아.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사정은 이랬다. 니노의 작은 술집 벽에는 성 안토니우스를 그린 천연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니노가 언젠가 잡지에서 오려내어 액자에 끼운 그림이었다. 어느 날 니콜라가 마음에 든다면서 니노에게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니노는 솜씨 좋게 흥정을 해서 니콜라가 그림값으로 라디오를 내놓게 만들었다. 니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니콜라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지만 그림과 마분지로 된 액자 뒷면 사이에 지폐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니노는 전혀 몰랐던 돈이었다. 이제 그가 속아 넘어간 꼴이 되었다. 화가 난 니노는 니콜라에게 돈은 흥정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니콜라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 후 니노는 니콜라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먼저 니노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니콜라, 흥정을 하기 전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물론 알았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손해나는 흥정을 하겠나? 그렇다면 인정하게. 자네가 날 속인 거야. 왜? 정말 돈이 있다는 걸 몰랐나? 몰랐어. 맹세하지. 좋아. 그럼 자네도 날 속일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허접 쓰레기 같은 신문지 조각으로 내 라디오를 차지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응? 그런데 자넨 어떻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나? 이틀 전에 한 손님이 성 안토니우스에게 바치는 헌금으로 그곳에 돈을 끼워 넣는 걸 보았네. 니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많았나? 니콜라가 대답했다. 더도 덜도 않고 꼭 내 라디오 값에 상당하는 액수였네. 니노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진짜 원인은 내가 잡지에서 오려낸 성 안토니우스 때문이었군. 그래. 니콜라가 머리를 긁적이며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렇지. 원한다면 그림을 돌려주겠네, 니노. 니노가 위엄있게 대답했다. 천만에. 그럴 필요 없네. 바꾼 건 바꾼 거야. 대장부끼리 한 약속은 지켜야지. 여기서 두 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계단을 내려와 풀이 웃자란 둥근 마당 가운데서 얼싸안고 상대방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모모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모모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모모는 자기 친구인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마음이 정말 흐뭇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모모에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카나리아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카나리아에게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카나리아는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밤이면 모모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옛 원형극장의 둥근 마당에 혼자 앉아 거대한 정적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곤 했다. 그러면 모모는 별들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거대한 귓바퀴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나직하지만 웅장한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밤이면 모모는 유난히 예쁜 꿈을 꾸었다. 아직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모만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도해 보길 바란다. 제3장 폭풍놀이와 진짜 소나기. 물론 모모는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서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이유로 옛 원형극장터를 찾아왔다. 모모가 거기 살면서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한순간도 지루한 때가 없을 정도였다. 모모가 멋진 제안을 내놓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니, 모모는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어울려 놀았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렸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고 점점 더 멋진 놀이를 만들어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후텁지근한 어느 날이었다. 10댓 명 되는 아이들이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모는 외출 중이었다. 가끔 그러듯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었다. 곧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집에 갈래. 난 천둥이랑 번개가 무서워. 안경을 쓴 소년이 물었다. 그래? 그럼 집에서는?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니? 소녀가 대답했다. 무섭지.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되겠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모모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소년이 두 아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 놀이나 하자. 모모가 없더라도 말이야. 좋아. 그런데 무슨 놀이를 하지? 나도 몰라. 무슨 놀이든지 하자. 무슨 놀이든지라니. 그런 말은 소용없어.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뚱뚱한 소년이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극장터 전체를 커다란 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지. 자, 내가 선장이다. 넌 1등 항해사야. 넌 자연과학자.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여행은 탐사 여행이거든.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선원을 해. 그러면 우리 여자아이들은 우리는 뭘 하지? 여자 선원들이지. 이 배는 미래의 배거든.
정말 멋진 생각 같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끔 의견이 달라서 놀이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뒤에 아이들은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렸다. 드디어 모모가 나타났다. 높은 파도가 배전에 철썩철썩 부딪혔다. 탐사선 아르고호는 파도의 위아래로 조용히 흔들거리며 전속력으로 남쪽의 산호초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사일에 이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선박은 없었다. 곳곳에 심연과 산호초가 도사리고 있고 바다 괴물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영원한 태풍이라는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었다. 영원한 태풍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절대 잠잠해지는 법이 없었다. 영원한 태풍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음번 희생물을 노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게다가 간교하기까지 한 것 같았다. 태풍의 진로는 예측할 수 없었다. 태풍은 억센 발톱에 걸려든 포획물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려 놓았다. 물론 탐사선 아르고는 떠도는 회오리 바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펜싱 칼처럼 나긋나긋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는 푸른색 알라몬트 강철로 만든 배였던 것이다. 게다가 특수한 제작법을 써서 커다란 통철판 한 장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이음매나 용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선장, 다른 선원들이었다면 이 엄청난 모험을 떠날 용기를 내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선장은 사령교 위에 당당하게 서서 남녀 선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선장 옆에는 1등 항해사 돈 멜루가 서 있었다. 돈 멜루는 이미 127번이나 태풍을 만났지만 무사히 넘긴 유능한 뱃사람이었다. 뒤쪽 맨 위 갑판에는 탐사 여행의 학술 책임자인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여조수 마우린과 사라가 보인다. 마우린과 사라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교수의 도서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정밀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학술 용어를 써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교수는 이따금 소녀에게 이곳 바다의 특징을 물었다. 그러면 소녀는 교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울림이 좋은 훌라 방언으로 대답했다. 이번 탐험의 목적은 떠도는 태풍의 원인을 밝혀내고 가능하다면 태풍을 제거해서 다른 배들도 이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태풍이 불 기미는 없었다. 갑자기 막루에서 한 선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원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선장님, 제 눈이 틀림없다면 저 앞에 유리섬이 있습니다. 선장과 돈 멜루는 즉시 망원경을 들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만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소녀가 속한 부족에는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스러운 관습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 유리섬에 닿았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줄다리기를 타고 내려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도착했다.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웠다. 교수는 똑바로 서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섬은 원형이었고 어림잡아 지름이 20m는 되는 것 같았다. 교수는 둥근 지붕처럼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섬의 저 깊숙한 내부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똑똑히 보였다. 교수는 잔뜩 긴장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했다. 마우린이 말했다. 그렇다면 오겔문프 비스트루치날리스인 것 같군요. 사라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슐루클라 타페토치베라일 수도 있어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고 위를 향해 소리쳤다. 아래쪽에서 관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그러자 어느새 잠수복을 갖춰 입은 여자 선원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수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짙푸른 바다 깊숙이 사라졌다. 수면에는 한동안 물거품만이 뽀글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산드라라는 소녀가 물 위로 올라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거대한 해파리예요. 두 사람은 해파리의 촉수에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도와줘야 해요. 그리곤 산드라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즉시 100명의 잠수부가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경험 많은 대장 프랑코의 지휘 아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곧 물거품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그들도 두 소녀를 해파리로부터 빼낼 수 없었다. 해파리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것이다. 교수가 이마를 찡그리며 조수들에게 말했다. 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을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나 보. 정말 흥미롭군. 그동안 선장 고르돈과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의논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돈 멜루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보시오. 모두 갑판으로. 괴물을 2조각 내기로 합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 사람을 구할 수 없겠소. 돌고래 대장과 수하의 잠수부들은 모두 갑판으로 기어 올라왔다. 아르고호는 우선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전속력으로 거대한 해파리를 향해 돌진했다. 강철로 된 이 배의 앞부분은 면도날 만큼이나 날카로웠다. 해파리는 곧 두 동강 나버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촉수에 잡혀있는 두 소녀가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하게 두 소녀 사이로 배를 몰았던 것이다. 두 동강 난 해파리의 촉수는 곧 힘없이 쭉 늘어졌고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풀려난 두 소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잘못이었소. 당신들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낸 걸 용서해 주시오. 한 소녀가 명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실 것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걸요. 다른 소녀가 덧붙였다. 우리 직업이 원래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더 오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두 소녀를 구출하느라 바다를 눈여겨보는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떠도는 회오리 바람이 수평선에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아르고호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집채만큼 커다란 파도가 몰려와 아르고호를 덮쳐서는
하늘 높이 올렸다가 좋기 50m는 되는 물속으로 매다 꽂았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처럼 용감하고 노련한 선원들이 아니었다면 이 첫 번째 충격으로 벌써 절반은 갑판으로 휩쓸려 나가 떨어지고 절반은 기절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다리를 버티고 사령교에 서 있었다. 승무원들 역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이런 거친 항해를 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마는 구명정에 올랐다. 순식간에 온 하늘이 시커먼 먹빛으로 변했다. 회오리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배를 덮쳐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가 까마득히 깊은 곳까지 매다 꽂았다. 바람은 아르고호를 부수지 못해서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것 같았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고 1등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큰 소리로 복창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정밀 기계를 내버리고 도망치는 약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태풍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풍의 타격을 피하려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은 이 학자의 냉철함에 놀랐다. 교수는 선장인 자신이나 선원들처럼 바다와 너나 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번쩍 번개가 일어나 아르고호를 강타했다. 강철 선박은 그 여파로 온통 전기가 흐르게 되었다. 어디를 잡든지 간에 불꽃이 탁탁 튀었다. 하지만 아르고호에 탄 사람들은 모두 몇 달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런 일에 단련되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강철로 만든 밧줄이라든지 쇠 막대같이 좀 얄팍한 부분이 백열전구 속에 필라멘트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자 승무원들도 임무를 수행하기가 약간 힘이 들었다. 성면 장갑을 끼워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장대 같은 비가 쏟아부어 뜨거운 열기는 곧 사라졌다. 돈 멜로를 빼고 이렇게 세찬 비를 맞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줄기가 어찌나 촘촘했던지 순식간에 숨쉬는 데 필요한 공기마저 몽땅 밀어내버렸다. 아르고호의 탑승원들은 잠수 마스크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다.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 포효하는 바람, 집채만한 파도와 하얀 물거품. 아르고호는 모든 계기를 최고 속력으로 놓고 강력한 태풍의 힘에 맞서 한치 한치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보일러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기관사와 화부들은 정말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배가 앞뒤로 양옆으로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쳐서 잘못하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아궁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굵은 동아줄로 몸을 묶고 일했다. 드디어 태풍의 중심에 도착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란 폭풍이 그 강력한 힘으로 들쭉날쭉한 파도들을 다림질하듯이 쓸어버려서 그곳의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다.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어떤 생물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위로 갈수록 더 뚱뚱한 그 생물체는 한 발로 서서 춤추고 있었다. 마치 산만한 거대한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찌나 빨리 도는지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도 없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세찬 빗줄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슘 구미라스티쿰이다.
돈 멜루가 투덜거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한 뱃놈들이라서. 교수인 사라가 끼어들었다. 교수님이 연구에 전념하게 내버려 두세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예요. 팽이 모양의 저 생물체는 지구가 탄생한 최초의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지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더 오랜 옛날에 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먼지처럼 작은 변종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간혹 토마토 소스나 더욱 드문 일이긴 하지만 초록색 잉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크기의 표본이라면 이 종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일 거예요. 으르렁대는 바람 소리에 맞서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태풍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교수가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저 생물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선장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포 한 방 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로 하지요. 교수는 한탄했다. 유감천만이군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슘슘 구미라스티쿰 표본을 쏘다니. 하지만 어느새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상상의 대포가 거대한 팽이 모양 생물체를 조준했다. 선장은 명령했다. 발사! 2개의 포신으로부터 무려 1m나 되는 파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물론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상상의 대포는 단백질로 발사되기 때문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대포알이 슘슘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슘슘이 일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향이 빗나가고 말았다. 대포알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슘슘 주위를 몇 번 돌더니 결국 하늘 높이 퉁겨 올라가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선장 고르돈이 고함쳤다. 허탕이야. 아무래도 저놈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소. 돈 멜루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계기가 이미 전속력으로 맞춰져 있지만 폭풍의 뒤로 날려가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편인걸요. 선장이 물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교수님? 하지만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의 조수들 역시 묘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번 탐험을 중단해야 할 모양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교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었다. 소녀는 우아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말룸바 오이지투 조노 에르바이니 잠바 인살투 롤로빈드라 그라무나 호이베니 베니자도 가오. 교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바발로? 디디마 파이노지 인투게 도이는 말롬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토도 아우프 슐라맛 바바다.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오이 1등 항해사가 물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는 설명했다. 자기 부족에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답니다.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떠도는 태풍에게 불러주면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군요. 돈 멜루가 투덜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폭풍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다니. 조수 사라는 교수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주장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주민의 오랜 관습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슌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슌슌의 습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니까요. 선장은 결정을 내렸다. 손에 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소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교수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말룸바 디디 오이자팔 푸나푸나 바바두. 모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 아주 독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몇 개 안 되는 음으로 구성된 노래였는데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애니 매니 알루베니 바나타이 주주라 테니. 소녀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박자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다. 멜로디와 가사가 단순해서 외우기 쉬웠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손뼉을 치면서 박자에 맞춰 빙빙 돌았다. 노련한 뱃사람 돈 멜로, 드디어는 아인젠슈타인 교수까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처럼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팽이 모양의 생물체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우뚝 섰다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물체가 사라지자 우르릉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닫혔다. 순식간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고 파래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아르고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마치 고요함과 평화만이 있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선장 고르도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선장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들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인 다음 한마디는 더 의미가 깊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정말 비가 온 것 같아. 어쨌든 난 흠뻑 젖었어. 그동안 정말 소나기가 내렸던 것이다. 모두들 놀랐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꼬마 동생과 함께 온 소녀였다. 강철 선박 아르고호를 타고 있는 동안에 천둥 번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러고도 한참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뿔뿔이 헤어졌다. 다만 한 아이만이 놀이의 결과를 못내 아쉬워했다. 바로 안경을 쓴 소년이었다. 소년은 헤어지면서 모모에게 말했다. 슌슌을 그냥 가라앉혀버린 건 정말 유감이야. 그 종류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표본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같았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모모네 집에서처럼 재미있게 놀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제4장 말 없는 노인과 말을 잘하는 청년. 친구가 아주 많아도 특히 더 좋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모모 역시 그랬다. 모모에게도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모를 찾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모모에게 둘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했으리라. 나이 든 친구의 이름은 도로 청소부 배포였다. 물론 배포에게는 다른 성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 도로 청소부였고 모두들 도로 청소부 배포라고 불렀기 때문에 배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도로 청소부 배포는 원형극장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빨간 벽돌과 함석 조각과 타르를 입힌 골판지로 손수 지은 집이었다. 배포는 유난히 키가 작은 데다가 걷는 자세도 약간 꾸부정해서 모모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한 줌의 짧은 하얀 머리 다발이 제멋대로 뻗쳐있는 커다란 머리는 언제나 갸우뚱 기울어 있고 콧등에는 작은 안경이 걸쳐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 청소부 배포가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배포는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포는 곰곰이 생각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시간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했다. 그동안 당연히 자기가 뭘 물어보았는지 잊어버린 상대방은 배포의 뒤늦은 대답에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배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 배포는 날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먼 이른 새벽에 삐걱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커다란 건물로 출근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그 건물 마당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빗자루와 수레를 나누어 주고 청소해야 할 거리를 지정해 주었다. 배포는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을 좋아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좋아했고 또 철저하게 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쓸었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했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그러다가 가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을 계속 하는 것이었다. 뒤쪽에 깨끗한 거리를 두고 앞에는 지저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종종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향기나 꿈속에서 보았던 색과 같아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일을 끝내고 모모 옆에 앉아 그런 생각을 들려주곤 했다. 모모가 특유의 방식으로 열심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때면 배포에 굳었던 혀도 풀려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배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모 옆에 앉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갑자기 모모의 눈을 들여다보며 입을 떼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 한참 있다가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낮에 모든 것이 한낮의 열기에 잠들어 있을 때 종종 있는 일이야. 그때 이 세상은 투명해지지. 마치 강물처럼 말이야. 알겠니? 바닥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거기 그 아래 밑바닥엔 다른 시대가 있어. 그러고는 다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적당한 단어를 찾았다. 하지만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인지 갑자기 아주 평범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옛 성벽기를 쓸었어. 성벽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돌이 5개가 있었지. 뭐뭐 알겠니?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먼지 속에 커다랗게 T자를 그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숙이고 글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걸 다시 알아보았어. 돌들 말이야. 그러고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다른 시대였어. 성벽을 쌓던 때였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하지만 2사람이 있었어. 그들은 거기에 돌을 끼워 넣었지. 표시였던 거야. 알겠니? 나는 그걸 알아보았던 거야.
그는 손으로 눈꺼풀을 쓸어내렸다. 말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잇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옛날에 다른 모습이었어. 두 사람 말이야. 아주 달랐어. 그러고는 거의 화가 난 것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를 다시 알아보았어. 너하고 나 말이야. 나는 우리를 알아보았던 거야. 도로 청소부 배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웃는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배포의 등 뒤에서 도락군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맴을 그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모는 배포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말을 가슴 속에 담아 두었다. 모모와 가장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젊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도로청소부 배포와 정반대였다. 잘생긴 외모, 꿈꾸는 듯한 눈,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고 어찌나 경쾌하게 웃는지 같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름은 기롤라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그냥 간단히 기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이 든 배포를 직업에 따라 불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긴 하지만 기기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자, 관광 안내원 기기. 이미 말했듯이 관광 안내원이란 직업은 기기가 기회가 닿으면 갖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에 필요한 도구라고는 챙 달린 모자밖에 없었다. 그는 몇몇 관광객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싶으면 곧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고는 정색하고 다가가서 자기가 주변을 안내하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관광객이 허락하면 기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빙글빙글할 정도로 사건과 발생 연도와 이름을 지어내서 마구 늘어놓았던 것이다. 물론 진상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이야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기기가 모자를 내밀면 대가로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기기의 기발한 생각에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무 소득 없이 헛돈을 쓴 건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학술 서적에 쓰여 있는 얘기든 꾸며낸 얘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죠? 1000년이나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사람들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기기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100% 진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면 대답이 궁색해지게 마련이었다. 말솜씨로 기기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원형극장을 찾는 관광객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기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기기는 공원 경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결혼식 증인이나 장례식 입회인 노릇도 했다. 개를 산책시키고 연애 편지를 나르고 기념품이나 고양이 먹이를 팔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수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기기는 언젠가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리라고 꿈꾸고 있었다. 언젠가는 빙 둘러 정원이 있는 동화 속의 집처럼 예쁜 집에서 살며 황금 접시로 식사를 하고 비단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날이 오리라. 그는 빛나는 태양처럼 미래의 화려한 명성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벌써부터 보았다. 그 빛나는 햇살은 지금은 남루한 모습의 그를 멀리서부터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런 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기기는 소리쳤다. 해내고 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제 말을 기억하게 될걸요. 하지만 어떻게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신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힘들게 일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모에게 말했다. 그런 건 재주라고 할 수 없어. 부자가 되려면 모름지기 재주가 있어야지. 모모, 약간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렴. 아니, 난 그렇게는 안 하겠어. 커피 한 잔 값 치를 돈이 없다 해도 기기는 기기인 거야. 기기와 도로청소부 배포처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 전혀 딴판인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다. 묘하게도 기기를 경망스럽다고 탓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든 배포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말솜씨 좋은 기기가 비웃지 않는 사람은 괴짜노인 배포밖에 없었다. 그 이유 역시 꼬마 모모가 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 중 자신들의 우정에 곧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들의 우정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 어둡고 차가운 그 그늘은 점점 더 자라나 이미 대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소리 없는 침략과 같았다. 그것은 하루하루 점점 더 진격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다. 침략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배퍼노인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교묘한 방식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보고도 금세 잊어버렸다.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수가 불어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서 오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우아한 회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드나들고 레스토랑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 조그만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그들의 옷은 거미줄 색깔 같은 잿빛이었다. 얼굴 색까지도 짙은 잿빛으로 보였다. 그들은 뻣뻣한 둥근 중절 모자를 쓰고 작은 잿빛 시가를 피웠다. 그리고 저마다 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신사들 몇몇은 이미 원형극장 주변을 서너 번이나 서성대며 온갖 것을 수첩에 적어 넣었다. 하지만 관광 안내원 기기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모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 폐허의 맨 위 가장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짓을 하고는 의논이라도 하는지 한 군데 모여 머리를 모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모는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입고 있는 헐렁한 웃옷을 아무리 꼭꼭 여며도 소용이 없었다. 보통 한기가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회색 신사들은 다시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 모모는 여느 때처럼 나직하고 웅장한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의 생활이 평소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모모는 이상한 방문객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모모 역시 그들을 잊었던 것이다. 제5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와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 모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관광 안내원 기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처럼 한결같지 못한 경박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헝클어진 머리의 이 조그만 소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다. 이미 말했듯이 기기는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기기 자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기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색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영화나 신문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슬그머니 활용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땅 위를 걷는 격이었다고 할까? 하지만 모모를 만난 다음부터 기기의 이야기는 갑자기 날개를 얻었다. 특히 모모가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면 그의 환상은 봄날의 풀밭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의 주변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는 몇 날 며칠, 몇 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기발한 착상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왔다. 상상의 나래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서 기기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어느 날 여행객들이 원형극장을 둘러보러 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모모는 조금 떨어진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슈트라파치아 아우구스티나 여왕은 비겁한 부들부들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한 번 부들부들족의 공격을 물리친 여왕은 끊임없이 귀찮게 구는 이들의 공격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족의 크삭소트락소르스 왕이 금붕어를 바치지 않으면 쥐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않고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때 이 나라에서 금붕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한 여행객을 통해서 크삭소트락솔루스 왕이 다 자라면 황금으로 변하는 조그만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왕은 이런 희귀한 물건을 꼭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크삭소트락솔루스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왕은 진짜 금붕어는 침대 밑에 숨기고 여왕에게는 보석으로 치장한 수프 접시에 아기고래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금붕어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하던 여왕은 보내온 물고기가 너무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크면 더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금빛을 조금도 띠고 있지 않아서 여왕은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크삭소트락솔루스 왕의 사신은 물고기가 다 자라야 금으로 변하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성장을 절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신의 말을 듣고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안심했습니다. 아기고래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치웠죠. 하지만 슈트라파치아 여왕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양껏 먹고 뚱뚱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프 접시는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게 되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이렇게 말하며 물고기를 목욕탕 욕조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쑥쑥 자라던지 얼마 안 가서 욕조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여왕님의 수영장으로 옮겼죠. 옮기는 일만 해도 벌써 아주 번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황소만큼이나 무거웠거든요. 물고기를 옮기다가 한 노예가 미끄러졌는데 글쎄 여왕은 그 불행한 노예를 사자밥으로 던져주라고 명령했지 뭡니까. 물고기는 여왕에게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여왕은 매일 몇 시간 있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고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황금을 생각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여왕은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거든요.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은 누구나 따라야 할 원칙으로 공표되었고 노쇠판에 새겨져 모든 공공건물에 내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왕의 수영장도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을 짓게 하셨지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전에 이 건물은 거대한 원형 수족관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맨 가장자리까지 물이 채워진 이 수족관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몸을 쭉 펴고 헤엄칠 수 있었지요. 여왕은 낮이고 밤이고 저기 보이는 저곳에 몸소 나와서 거대한 물고기가 황금으로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노예도 친척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훔쳐갈까봐 여왕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저기 앉아서 눈도 붙이지 않고 물고기를 지켜보던 여왕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여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황금으로 변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않고 철벅거리며 신나게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점점 더 나란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부들부들족이 기다렸던 건 바로 그것이겠지요. 부들부들족은 크삭소트락솔루스 왕의 지휘 아래 마지막 원정을 감행했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쉽게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공격을 막으려는 병사 한 사람 만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백성들은 누가 왕국을 다스리든 어차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마침내 진상을 알게 된 여왕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슬프도다. 오, 나는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이 수족관에 몸을 던져 모든 희망을 앗아간 물고기 곁에서 세상을 하직한 건 확실합니다. 크삭소트락솔스 왕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고래를 잡게 했고 온 국민이 일주일 동안이나 고래구이를 포식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배우셨겠죠? 기기는 이 말을 끝으로 안내를 마쳤다. 깊은 감동을 받은 여행객들은 폐허가 된 원형극장 터를 외경심으로 갖고 둘러보았다. 다만 한 사람이 미심쩍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대답이 궁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자기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가 어느 때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만 말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행객들은 모두 아주 만족했고 이번 관광은 정말 유익했다. 옛 시대를 그렇게 생생하게 재미있게 설명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했다. 이 대목에서 기기는 공손하게 책 모자를 내밀었다. 여행객들은 감동의 대가로 아끼지 않고 돈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까지도 동전 몇 개를 책 모자에 던져 넣었다. 더욱이 기기는 모모가 온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적이 없었다. 그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모모가 청중 가운데 섞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수문이 열리듯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용솟음치며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언젠가 미국에서 여행 온 두 기부인을 안내했을 때처럼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 기기가 귀부인들은 혼비백산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존경하는 부인, 아름답고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붉은 왕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폭군 마르크센티우스 코무누스는 일찍이 전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코무누스는 노년에 이르러 미치광이가 되었지요. 부인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미쳐 날뛰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지요. 코무누스는 기존의 세계는 차라리 내버려두고 아주 참신한 세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크기의 천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집과 나무, 산과 바다, 냇물과 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명령에 못 이겨 이 엄청난 작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거대한 천체를 놓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바로 그 받침대의 폐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하고 둥그런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전체가 완성되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쏙 빼닮은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천체를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재료가 필요했지요. 그런데 그 재료를 구할 때라고는 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지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지요. 글쎄,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옛 지구에 남아있던 조약돌 하나까지 몽땅 옮겨왔으니까요. 당연히 사람들도 몽땅 새로운 천체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지요. 옛 지구는 다 써버렸거든요. 마르크센티우스 코모누스는 엄청난 공사를 벌인 보람도 없이 결국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보세요.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도 알아볼 수 있어요. 깔때기처럼 움푹 들어간 이곳은 옛 지구의 표면이 놓여있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예민한 노부인들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한 부인이 물었다. 그러면 그 천체는 어디 있나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그 위에 서 계시잖아요. 오늘날의 세계가 바로 새로운 천체예요. 예민한 두 노부인은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기기는 할 일 없이 책모자를 내민 꼴이 되었다. 하지만 기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꼬마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모모가 옛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기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로 옛 이야기였다. 이야기 속에는 거의 언제나 기기와 모모가 등장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기기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아주 달랐다. 모모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얘기 하나 해줄래? 좋아, 누구 얘기를 할까? 모모랑 기롤나무 얘기가 제일 좋아. 기기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제목은 뭐라고 하지? 요술 거울 이야기는 어때? 기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데 그럼 어떤 얘긴지 들어볼까? 그는 모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모모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단다. 공주는 예쁜 옷을 입고 세상의 저 위쪽 눈 덮인 산꼭대기 무지개색 유리성에 살고 있었지. 모모공주는 갖고 싶은 건 모두 가질 수 있었어. 최고급 음식만 먹었고 최고로 달콤한 포도주만 마셨지. 비단 침대에서 잤고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았단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공주는 완전히 혼자였어. 공주 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하인들과 시녀들, 개와 고양이와 새들, 심지어는 꽃까지 모두 거울에 비친 상이었거든. 모모공주는 순운으로 만든 커다랗고 둥근 요술 거울을 갖고 있었어. 날마다 공주는 밤에도 낮에도 이 거울을 세상에 내보냈지. 이 커다란 거울은 육지와 바다, 도시와 들판 위에서 둥실 떠다녔어. 거울을 본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저건 달이야 하고 말할 뿐이었지. 요술 거울은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모모공주 앞에 자기가 데려온 거울 속의 상들을 와르르 쏟아놓곤 했어.
그 중에는 예쁜 것, 재미있는 것도 있었지만 미운 것, 지루한 것도 있었지. 공주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는 나머지는 모두 시냇물에 던져버렸단다. 공주가 풀어준 거울의 상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의 시냇물을 타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어. 우리가 샘물이나 웅덩이에 몸을 굽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야. 그런데 모모공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 잊었구나. 공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 적이 없었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그 순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 모모공주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았어. 공주는 많은 거울의 상들과 살면서 즐겁게 놀았고 하나도 불만이 없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요술 거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 젊은 왕자의 상이었지. 모모공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애틋한 그리움이 밀려와 꼭 왕자를 만나보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왕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 심지어는 이름도 몰랐으니까 말이야. 달리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공주는 요술 거울을 들여다보기로 했어. 공주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요술 거울이 내 모습을 왕자님에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거울이 하늘을 떠다닐 때 왕자님이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내 모습을 발견할지도 몰라. 그러면 왕자님은 거울을 따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올 거야 하고 말이지. 공주는 오랫동안 요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모습을 담은 거울을 세상에 내보냈단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주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 후 공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곧 얘기해 줄게. 하지만 우선 왕자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왕자의 이름은 기롤라모였고 자기가 창조한 아주 커다란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단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 나라는 과거의 나라도 아니고 현재의 나라도 아니고 언제나 딱 하루 앞선 미래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이름도 내일 나라였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자를 깊이 사랑하고 숭배했지. 어느 날 대신들이 내일 나라 왕자에게 말했어. 전하,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기롤라모 왕자도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신부감을 고르려고 내일 나라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들을 모두 궁정으로 불렀단다. 아가씨들은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마다 재주껏 치장을 했어. 그런데 아가씨들 틈에 끼어서 마녀가 궁정으로 숨어 들어온 거야. 마녀의 몸속에는 따뜻한 빨간 피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초록색 피가 흐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마녀는 아주 교묘하게 화장을 했거든.
왕자가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황금 무도실로 들어서자 마녀는 재빨리 주문을 외웠지. 그러자 가련한 기롤라모의 눈에는 마녀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 왕자에게는 마녀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물었지. 마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어. 그럴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롤라모 왕자는 선뜻 대답했단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소. 좋아요. 마녀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어찌나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던지 가엾은 왕자는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단다. 하늘을 떠다니는 둥근 은거울을 1년 동안 쳐다보면 안 돼요. 만약 거울을 보면 그 순간 왕자님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게 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는 오늘나라로 가서 이름 없는 가련한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기롤라모 왕자는 큰 소리로 대답했지. 그것뿐이라면 쉬운 조건이군. 그런데 그동안 모모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왕자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공주는 세상으로 나가서 직접 왕자를 찾기로 했단다. 공주는 곁에 있던 거울의 상들을 모두 풀어주고는 조그맣고 예쁜 슬리퍼를 신고 무지개색 유리송을 나와 눈 덮인 산을 지나 세상으로 내려왔어. 공주는 세상 모든 왕들의 나라를 헤매다 드디어 오늘나라에 오게 되었어. 조그만 슬리퍼가 그동안 다 해져서 공주는 맨발로 다녀야 했지. 하지만 공주의 모습이 담긴 요술 거울은 여전히 하늘 높이 둥실 떠다니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단다. 어느 날 밤 기롤라모 왕자는 자신이 황금성의 옥상에서 싸늘한 초록색 피가 흐르는 마녀와 체스를 두고 있었어. 그때 왕자의 손등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지. 초록색 피가 흐르는 마녀가 말했어. 비가 오려나 봐요. 왕자가 말했어. 아니, 그럴 리 없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잖소.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본 왕자는 하늘 높이 떠 있는 커다란 은거울을 보게 되었지. 거기서 왕자는 모모공주를 보았어. 공주는 울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왕자의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은 공주의 눈물이었던 거야. 그 순간 왕자는 마녀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지. 마녀가 예쁘지도 않고 몸속에는 차가운 초록색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왕자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모모공주였던 거지. 당신은 약속을 어겼어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초록색 마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어. 꼭 뱀 같았지. 마녀는 기다란 초록색 손가락을 뻗어 기롤라모 왕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매듭을 하나 묶었단다. 왕자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 순간 왕자는 자기가 내일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왕자는 도둑처럼 한밤중에 자기 성을 나와 왕국을 떠났어. 그리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가 오늘나라에 이뤘지. 오늘나라에서 왕자는 이름 없는 가난한 떠돌이로 살아야 했어. 왕자는 자기 이름을 간단히 기기라고 했지.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요술 거울에 상밖에 없었어. 그 후로 요술 거울은 텅 비게 되었단다. 그동안 모모공주의 예쁜 옷도 너덜너덜해졌어. 공주는 이제 너무 헐렁한 낡은 남자 옷옷에 알록달록 기운 치마를 입고 있었단다. 모모는 옛 원형극장 터에 살고 있었어.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두 사람은 여기서 맞닥뜨렸지. 하지만 모모공주는 내일나라의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냥 불쌍한 떠돌이처럼 보였거든. 기기도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지. 하긴 모모는 전혀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불행했던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살았지. 이제는 텅 비어버린 은색 요술 거울이 둥실 떠있는 어느 날 밤, 기기는 거울의 상을 꺼내 모모에게 보여주었어. 거울의 상은 흐릿해지고 몹시 구겨져 있었어. 하지만 모모공주는 그것이 저 옛날 자기가 세상으로 보냈던 자신의 상이라는 걸 알아보았고, 가난한 떠돌이 기기가 자신이 그동안 애타게 찾던 기롤나무 왕자라는 걸 깨달았지. 공주는 왕자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단다. 하지만 기기는 슬퍼하며 머리를 가로저었어. 당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군요. 내 가슴엔 매듭이 묶여 있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거든요. 모모공주는 그 말에 기기의 가슴을 붙잡고 가슴에 묶인 매듭을 간단하게 풀었어. 기롤나무 왕자는 당장 자기가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깨달았지. 왕자는 모모공주의 손을 잡고 내일나라가 있는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났단다. 기기가 이야기를 마치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모모가 물었다. 훗날 두 사람은 결혼했을까? 그랬을 거야. 먼 훗날에. 두 사람은 그동안에 죽었을까? 기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우연히 알게 됐지만 확실한 얘기야. 요술 거울은 혼자 들여다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돼. 하지만 둘이서 거울을 보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거울을 보았거든. 커다란 은빛 달이 컴컴한 소나무 위로 떠올라 폐허의 돌무더기에 신비로운 빛을 쏟아 부었다. 모모와 기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이 지속되는 한 자신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2부 회색 신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